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라 부모도 마음 놓고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이 자녀를 내보내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그거하고 조금 더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게 돼요. 이 심리학에서는요, 심리학이 아주 중요한 공식을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심리학에서 모든 심리학자가 제일 처음에 이해하려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내가 이제 요거를 오늘 잘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만 알고 가셔도 이제 심리학과는 반은 졸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과 환경에 달려 있다 이거야.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에 이렇게 곱하기로 돼 있는 거는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고, 요 F라는 거는 요거는 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수한 행동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어떤 특성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하고의 이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같이 보아야지만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걸 우리가 놓고 보면 제일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게 성격이죠.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환경이 동일해도 성격에 따라서 행동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부르고, 환경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환경, 어떤 가족에서 자라났는지 뭐 이제 이런 게 다 사회적 환경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문화적 환경이에요.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느냐 이제 이런 건데, 지난 시간에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만 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왜 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적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가 하는 점을 잠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왜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품에서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지, 제가 이런 걸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참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내보내는 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쉽지 않았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자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거기서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인데요.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은 굉장히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강하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처럼 모든 걸 가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회사도 뭐 무슨 가족 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당에 가서도 식당에서 서빙하는 여성 보고 뭐 언니 뭐 이렇게 부르고, 나이가 좀 들면 이모 뭐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 국민이 다 친척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왜 우리가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가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 국민의 친척화 이거를 목표로 살아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국의 가족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한국의 가족에서 제일 중심되는 관계가 뭐냐? 그거를 보면 우선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게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제일 중심되는 이 축이에요. 이거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이
분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은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가, 전통 문화가 그거를 그렇게 강조해 왔다. 왜 그렇게 강조를 해왔을까 하는 것도 이제 좀 더 설명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 우리 그 가족이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가 있고 또 무슨 문화가 있을까요? 가족 중에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서양 문화는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에. 어머니와 아들. 모자 관계를 중심축으로 하는데 이게 인도가 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 뭐가 남았을까요? 아버지, 아들, 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남편과 부인. 또 하나 남은 거. 아버지와 딸? 그런 건 없어요. 아버지와 딸은 없고 하나가 남은 게 뭐냐면 형과 아우. 이거는 주로 아프리카의 이 사하라 사막 그 남쪽에 있는 문화들이 대개가 형과 아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예요. 근데 이렇게 문화를 하면 각각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하는 이 문화의 특징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연속돼서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 연속성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면 이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또 누구의 아들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또 누구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는 동시에 아들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들은 아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요 아들이 있으면 요 아들은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를 생각을 할 때 내가 이 땅에 나 혼자 우리 부모하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 위에 있는 누가 있어요? 조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상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 아들은 뭐죠? 자손. 그리고 조상과 자손이 쭉 연결되는데 나는 지금 그 연결을 계속 이어주는 그 하나의 고리야. 그거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각각 자기 이제 이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본이 있죠. 그럼 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이 같으면 우리 성이 같으네. 그럼 우리는 다 가까운 관계네 이러잖아요. 제가 한씨인데 한씨는 청주 한씨 하나밖에 없어요. 본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씨 그러면 한씨 우리 청주 한씨 다 우리는 다 친척이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쭉 내려가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청주 한씨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그래도 좀 이게 뼈대 있는 집 양반이라고 하면 거기다 뭐까지 알아야 돼? 무슨 파의 몇 대 손까지 나와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양반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려면 저는 청주 한시 충정공파 33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역시 좀 배운 사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는 거를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나 혼자서 한성렬이 아니고 청주 한시에 무슨 파의 몇 대 손까지가 나를 규정하고 내 자녀는 그 다음 대 손이야.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게 그 한국적인 이러한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들을 생산해내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내려가잖아요, 대가. 근데 만약에 내 대에서 아들을 못 낳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네. 그래서 옛날 그 사극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여성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전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통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도 그 흔적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관계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대에서 계속 아랫대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냐.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내세관이 그렇게 뚜렷하질 않아요. 자,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안 믿던 사람은 뭐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알아요. 또는 뭐 이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뭐 윤회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내세관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다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데 그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한국의 전통 이 그 생각 중에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별로 생각이 안 나시죠? 안 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냥 죽으면 무슨 염라대왕 앞으로 간대더라. 뭐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시꺼먼 입은 사람들이 뭐 데리고 가려고 그런대더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만 저승사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내세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저승관은 별로 그렇게 뚜렷한 게 없고 막연해요, 그냥.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저승에 가서 저승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런 걸 아무 생각도 별로 없는데 죽은 다음에 저승에 가면 누구를 만날 줄은 알아. 아니, 염라대왕 말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누굴 만나요? 죽은 다음에는 조상을 만나. 죽은 다음에는 조상을 만나는데 조상을 뵐 면목이 없어.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 죽어서 조상을 볼 면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내 대에서 아들을 못 낳아서 대가 끊기는 게 내가 죽어서 조상을 뵐 면목이 없는 일이야. 이게 우리 그 전통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청 귀하겠죠. 이 내 대를 계속 이어나갈 이러한 거니까 엄청 귀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그 자식한테 다 이거를 희생해서 자식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건 뭘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느냐 하는 걸로 내가 이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야. 그래서 이 그 부모는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그 자녀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분은 굉장히 어디 가나 당당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은 굉장히 잘 됐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하면 뭔가가 허전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래서 입신양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조상을 뵐 이런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게 아버지인데요. 이걸 이제 요즘에 와서는 조금 이게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이 아들도 이제 이게 뭐냐면 딸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까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부모 이제 자식연자가 됐죠. 이게 이제 변해하니까요 문화가. 자 이런 상태에서 제일 그 부모로서 해야 될 제일 큰 책무가 뭐예요? 자녀가 굉장히 잘 되게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 희생을 하고 바쳐야 돼. 이게 부모로서의 도리야. 그런 도리 좀 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된다 그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부모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에게 자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효도를 해야 돼. 이게 우리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잘 되도록 다 헌신해야 되고, 그 대신 자녀는 부모의 말에 따르는 이러한 효도를 하는 것이 이 한국 이 가족의 가장 전통적인 이 도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아버지 아들 또는 이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는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부모 자녀 동일체 의식이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뭐죠? 동일체야,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부모는 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야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문화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됐겠냐? 그거 별로 바람직스럽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말로 하면 독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동일체니까 독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러한 문화를 가지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이건 나쁘니까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내가 그냥 나쁘다고 생각해서 이거 변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그 5,000년의 이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조상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고난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한국을 한번 이 지정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이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그냥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가 이렇게, 이게 러시아죠. 여기가 이제 중국이에요. 여기가 일본이고, 여기가 이제 미국이에요. 자, 이걸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강대국에 이렇게 뺑 둘러싸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풍수지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고 또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대국들이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와야 되는 나라, 지정학적 요충지야,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수없이 5,000년 동안 많은 뭘 받았겠어요? 침략을 받았겠죠. 우선 외부적으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드니까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똘똘 뭉치려면 제일 똘똘 뭉칠 수 있는 게 뭐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아주 이 어려운 때에 효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지금 막 적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민주적으로 이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투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안 돼.
그러고 나서 결정한 다음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미 우린 다 침공당했어. 그러니까 아주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이게 움직여 가려면 가족이 하나로 움직여 가야 되고, 아버지가 딱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걸 딱 해가지고 따라가야 돼. 이게 한국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뭐 독재도 아니고 뭐냐 이게 각각의 개성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그 당시 우리가 5,000년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는 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러면서 한 가족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이러한 문화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그 신란한 이러한 이 어려운 지정학적 조건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풍부한 이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풍부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5,000년 동안 안 망하고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해온 게 유일한 게 우리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휘황찬란한 큰 영토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도 망했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굉장히 힘든 지정학적 조건에서도 그 민족성을 유지해가면서 5,000년을 견뎌온 유일한 민족이야.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가족 동일체 원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나눠주고, 자,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누가 약간 희생당했어요. 여성들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가니까 여성들이 희생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희생되고 그 다음에 딸이 희생되고 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그나마 5,000년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5,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살아왔다는 건 일단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야. 왜? 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제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습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환경이 변해. 옛날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이 굉장히 삶에 중요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 삶에 별로 중요한 영향을 안 줘요.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통신수단이 발달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요 지정학적인 요 조건이 이제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지구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지구촌의 시대가 됐는데, 내가 이 지정학적 조건만 따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변해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제일 잘 적응하는 방법으로 우리 문화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조금만 정신 놓고 있다 보면 벌써 굉장히 문화가 변해 있어. 그래서 내가 적응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급하고 빨리빨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빨리빨리 됐겠어요?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석유가 나기를 해요. 뭐 비싼 지하 자원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국의 가을이 그렇게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고 뭐 이런, 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좀 뭐 많이는 아니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어느 나라나 가을은 다 예뻐. 우리나라만 예쁜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지하자원의 복원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했는데 무슨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싼 지하자원이 뭐가 있어요? 지하자원 비싼 거 다 사갖고 들어와야 되는 나라는. 자, 그런데도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5,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여기에 둘로 유일하게 갈라져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군사력이 집중돼 있는 나라인데 이 하나 여기에서 지금 세계 10위의 무역국이 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힘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한국을 떠난다 이러는데 떠나서 여기다 더 좋을 때 어디 갈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건 알아야 돼요. 떠날 땐 떠나더라도. 이런 식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지금 살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힘들게 살아왔던 게 오늘날에 우리를 이제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지금 변하는 그거는 이거하고 또 다르게 큰 또 하나의 축이 있어요. 그 축이 뭐냐면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예요. 그게 소위 서구 문화축이에요. 그 서구 문화축은 아들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부인을 중심축으로 하는 문화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크게 변해가는데 그 변해가는 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축으로 했다가 이게 남편과 부인축으로 변하는 이 지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부인하고 아들과 아버지하고의 큰 차이는 이거는 수직성의 문화고 이거는 수평적 문화예요. 수평적 문화. 왜냐하면 남편과 부인은 같은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문화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수직적 문화를 갖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일사불란하게 동일체 원칙이 안 돼요. 서로 이미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나하고 독립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독립된 이 주체끼리 서로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이게 기본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갈등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 상대방이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억지로 자꾸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같은 게 좋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른 게 좋은 거예요. 왜 다른 게 좋을까요? 세상이 급하게 변해갈 때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다 동일하면 이 변화가 내가 잘 적응할 수 없는 변화라면 나는 도태되겠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각각 다 다른 특징이 있어. 그럼 여기서 변해가. 그러면 5명 중에 하나만 적응 잘해도 나머지 같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할 때는 다양한 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이 단일성에서부터 다양성으로 넘어가는 아주 큰 과도기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동영상으로 내 이 강의하는 거를 보는 게 불과 한 5, 6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지금 돌이 조금 넘었거든요. 얘는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그 걸어 다니는 그 동영상, 자기 책 본 거 동영상, 그거 자꾸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그걸 보여주면 아주 신기한 듯이 거기에 푹 빠져서 봐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이미 회갑이 거의 다 됐을 때에 처음으로 동영상이라는 걸 내가 봤는데 우리 손자는 1살 되기 전에 동영상 가지고 놀아. 그리고 이걸 눌러가지고요. 지가 원하는 거 뭐 뽀로로 찾아내고 막 이래. 이제 돌인데 얘네들이 나하고 같은 삶을 살겠어요?
얘는 전혀 나하고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는 서로 익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자녀들이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는 옳을 수 없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남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여성이 바라보는 세계관하고 같을 수가 없고 서로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남과 여 그리고 부모 자녀가 다른 세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생각과 관점을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 이제는 동일체가 원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문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내가 익숙한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강요해도 안 되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익숙한 나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가가지고는 자기들의 세상에는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자녀가 독립적이어야 돼야 한다. 왜 독립적이어야 되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두 번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눴으니까요. 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인이 돼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부모 세대가 살아갔던 삶의 이 형태를 답습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자녀들은 지금 굉장히 즐거울까요? 아니면 두려울까요? 굉장히 두렵겠죠. 아무도 안 가본 이러한 삶을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아주 두려워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또 여기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마음 놓고 나가라. 네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는 내가 살아가던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야. 그리고 마음 놓고 너의 삶을 네가 개척해 나가라. 그러나 항상 한국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문화적인 유산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독립을 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던 문화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던 문화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겠죠? 그래서 유사시에 아직까지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것, 자녀들이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부모에게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다 해주려고 하는 이 부모들의 자녀를 위한 이 마음은 계속 남아있겠죠, 밑바닥에. 그것 때문에 한국은 훨씬 더 앞으로 더 빨리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동적인 이러한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된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제는 좀 접어두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하는 걸 기대하셨던 분이 제가 부모도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시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한쪽은 안 일어나는 변화는 없어요. 그건 다 변화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변화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 문화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녀하고의 관계를 맺어야 될 건가. 우선 자녀들의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왔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게 되면, 아하,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성인이 돼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이러한 늠름한 성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부모도 한번 변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사실은 자녀가 변하기가 쉬워요? 부모가 변화가기 쉬워요?
부모가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고 본인이 살았을 때에는 그러한 식으로 살아가는 게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모도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큰 삶의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이 부모들도 그 90세 이상은 대개 다 사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건 아시죠? 그러면 거의 이제 90세,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별로 이렇게 큰 지병이 없으신 분들, 60이 다 됐는데 지병이 없다. 이분들 거의 90은 기본적으로 사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백수를 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금년에 96세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그 나이하고 내 지금 나이를 빼보게 되면 그 시기를 나는 뭘 하고 살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 시기를 자녀만 바라보면서 자녀만 내 품에서 안 나가게끔 붙잡고 있어가지고 되는 시기가 아니죠. 변화는 어느 한쪽만이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변해야 돼요. 나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하고 한국 사회도 변하고 계속 우리는 이 변해가는 이런 와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또 내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렇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사실 부모 자녀 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고 제일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그렇게 즐겁고 아름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이 돼야 되는데요. 근데 독립만 돼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맨 첫 번에는 그 의존적이었다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는 제일 첫째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의존적인 관계였다가, 그 다음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 관계로 됐다가, 여기서 독립적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는 다시 의존적이 돼요. 그런데 의존적이 되는데 이 다음에 이 부모하고 자녀가 완성되는 관계는 상호 의존적, 상호 독립적, 이 두 가지의 요게 잘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도 하나의 어른이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관계는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나는 거죠.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 독립적이지만, 그러나 부모도 심리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또 자녀도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서로 의존하는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동시에 이 상호적이 아니고 독립적인데요.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국은 부모하고 자녀가 마지막에 가야 될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변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변화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고 잘 우리 자녀를 내보내면, 자녀들이 마음 놓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짝을 데리고 들어오지, 하나 데리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하나 내보냈다가 하나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익이잖아요. 마음 놓고 나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네가 잘 살도록 나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라.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음 놓고 너 나가서 한번 놀아봐. 너 망했지?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아버지는, 부모는 어떻게 돼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거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야단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미리 혹시라도 오늘 올까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그 탕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이 관계죠. 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나가서 기다리는 거는 독립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올 거에서 이렇게 계속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운 상호 의존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제일 바람직한 관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 이제 청년들의 중요한 축이 일이라 그랬잖아요. 요새 우리 이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어려워하고 방황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